안녕하세요. 11월, 12월 입문과정 마지막 강의네요. 오늘 나갈 부분이 184페이지에 전세권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네, 전세권 보도록 하죠. 184. 네.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나오시려고? 자, 나오셔도 돼요, 공부하러. 자, 전세권의 경우는 민법 아직 배우셨나요? 네. 네, 배웠으면 대화가 되겠네요. 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등기 신청할 때에도 여기도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이고,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설정자가 누군가요? 집주인인가요?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입니다.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예요. 전세금 등기해야 되고 전세권의 범위를 등기하는 것이 기재사항입니다. 범위는 목적물이 전부일 당시에는 전부라고 기재하면 되고, 일부일 당시에는 이때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전세권의 경우도 주로 객체 위주로 물어보는데, 전세권의 객체의 경우는 지금 나온 대로 부동산 전부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죠? 그럼 일부일 때 뭘 첨부해라? 도면 첨부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사용 수익하다 보니까 이 중에 전세권은 설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무효등기가 등기부상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게 돼 있고, 공유주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지 못합니다. 지분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 없고, 이게 좀 어려운데 대지권에 대해서도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다요. 대지권이 뭘까? 이따 마지막 시간 배우겠지만, 대지권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아파트 대지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아파트 대지 누구 땅이더라?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나 혼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대지권은 냉정히 따지게 되면 뭐가 될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주분이 되겠죠. 아파트 대지는 입주민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될 것이고, 그중에 나 혼자 가진 지분이 대지권이니까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하지 못합니다. 농지에 전세권 등기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되죠. 전세권은. 농지의 지상권은 가능해요? 네, 지상권은 가능하되 전세권은 안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확정기간이 가능할까? 아니면 불확정기간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하겠죠. 전세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더라? 네, 10년 초과 못하니까 10년 정에도 무방하고요. 반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라고 소멸 통보할 수가 있다고 배웠을 것이고, 전세권자 쪽에서도 나가겠다고 통보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몇 개월 후에 전세권을 소멸하더라? 6개월. 전세권 설정자가 통보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그러게 되면 6개월이에요. 둘 다. 전세권은 둘 다 6개월이에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6개월이고, 임차에는 1개월. 이건 전세권이죠. 임대차가 아니라. 전세권하고 임대차 다르잖아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한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나가란 말을 못하죠. 2년 확정돼 버리니까. 하지만 주택임차인 쪽에서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 주택임차권은 3개월 후에 소멸하더라 라고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단 전세권의 경우는 둘 다 몇 개월이더라? 6개월 후에 소멸하니까 기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주로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책에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은데, 요거는 올해 시험 나온 게 있어요. 2012년도에 개정되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세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란 말이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요 집이 갑이란 자가 단독 소유로 있다가 젊은 친구들 공유로 등기하니까 댁에 가셔서 사장님에게 갑을로 우리 공유로 등기합시다 그러니까 공유 등기해 주더라. 주먹이 날라오더라. 저는 이렇게 강의했어요. 들어본 기억 나세요?
그럼 갑의 소유권이 다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그럼 이번에는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일 경우에 전세권이 갑에게 1억이라는 돈이 있다가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그럼 돈을 1억 돌려받을 권리가 있네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 돌려받을 권리 전세금 1억 중에서 일부를 팔아먹을 수가 있더라요. 그럼 전세권자가 혼자해서 둘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느냐? 전세권 일부정 그러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외치시면 돼요. 말바꿔치기니까 소유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소유권 일부 이전, 전세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전세권 일부 이전, 저당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저당권 일부 이전에서 과거의 기출문제가 저당권자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 대부분 다 틀렸어요. 저당권 일부란 말이 어디 있어? 다 틀려버렸는데 권리는 지분 형태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떠들어야 돼요. 소유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고 자꾸 외치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전세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전세권 일부 이전. 저당권자가 둘이 되는 경우를 저당권 일부 이전해서 권리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이거 한번 낼 줄 알았어요. 2012년도에 법조문이 없다닥 들어와서 한 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법은 개정이 됐지만 12년도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13년도하고 다 냈지만 요거만 안 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낼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나오게 됐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가 가능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얘는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지 종료 전은 받아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 보자고. 전세를 혼자 여기 보세요. 네. 다음에 챙을 들고 쓰셔야지. 자, 네. 전세권을 가지시고 이 집에서 1억 가지고 혼자 살고 계신 집이 있어요. 네, 혼자서 여기 1억 가지고 전세권 살고 계신데 돈이 필요해서 5천만 원을 저에게 팔았습니다. 전세금을. 전세금이 1억이 있잖아요. 5천만 원만 저 양도했다는 얘기. 돈이 필요해서. 이해 갔어요? 그럼 전세권자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둘이 된 거죠? 저랑 같이 사실래요? 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안 된다 그래야 돼. 다.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종료 전에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종료된 이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돌려받을 거. 그거만 양도했을 때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 올해 답입니다. 전세권은 일부 전환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언제만 가능해요? 종료 후만 가능할 뿐 종료 전은 받아주지 않는데 종료 전이라도 전세금 일부를 양도한 경우는 전세권 일부 전환기 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다. 전환 안 받아줘요.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종료 전에는 안 받아줍니다. 왜?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안 갔구나. 이 집의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정해놓고서 1억까지 살고 계시다고 가정해보자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 대출 받아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은 전세권 양도할 수 있으니까 전세권을 양도했을 경우에 1억을 다 양도하면 제가 들어가고 여러분 빠지시면 돼요. 그죠? 다 샀으니까. 반대로 전세금 1억 중에서 5천만 원만 사게 되면 여러분도 5천만 원 있고 저도 5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같이 사실래요?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 식구가 많아. 20식구 돼요. 가족이. 같이 못 살다 보니까 이거는 종료 전은 양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료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기 되는 것은 요게 매기 되는 말이에요.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데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종료 후에만 가능하지 종료 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신청 서 기록사항에서 두 가지 나와 있죠. 전세금하고 또 하나가 범위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범위란 말이 나오는데 범위에서 전세권은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는 없다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첨부서면을 생략하고요. 기타 사항 보니까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는 전세권 등기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참 어려운 지문이에요. 대지권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느냐? 대지권이 뭐라고요? 아파트 대지에 가진 내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잘 쓰죠? 저기 저 아파트가 지은 지 오래되어서 많이 낡았지만 쟤를 사놓게 되면 그래도 대지의 지분이 많아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지의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대지권을 냉정히 따지면 대지의 지분, 다른 말로 공유지분이니까 전세권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장기간은 몇 년 초과하지 못하게 되고 10년 초과 못하게 되고 최단기간은 건물 전세만 1년의 제한이 있고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공부되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간단히 봐도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저당권.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의 면제가 없을 경우에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면제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 무서운 권리죠. 더 무서운 것은 근저당권. 더 무서운 것은 포괄 근저당.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옛날에는 이제 근저당권은 이제 채권 최고액만큼만 정해놨는데 은행이 약관을 통해서 만든 게 포괄 근담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포괄 근담보 더 무서운데 이제 이 포괄 근담보에서 피해가 많다 보니까 법적으로 지금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설정한 것들은 전부 다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이제 막 만행을 막 부렸는데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어요. 옛날에 대출 받을 당시에 그 설정 수수료 누가 냈나요? 설정 비용. 우리가 냈죠? 지금은 은행이 다 내줘요. 어머 웬일인 게 당연한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비용을 내야죠. 저당권을 취득하는 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의 설정자예요. 저당권 등기라면 저당권이랑 권리를 취득하는 자. 은행이 취득하잖아요. 그럼 지가 비용을 내야지. 지가 취득하는 권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면 매수인이 이전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누가 내요? 매수인 쪽이 내잖아. 취득하는 자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은행 쪽에서 횡포를 부리다 보니까 그동안의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다 냈는데 그것만 내도 궁금한 게 아니라 적금 들어라 꺾기 했죠 또. 카드 만들어라. 별 횡포를 다 부렸는데 요즘에는 카드 좀 만들어 주실래? 이렇게 나오더라고. 많이 약해져가지고 설정 비용도 은행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하는 건 나중에 말소할 때 비용만 내시면 돼요. 말소 비용만. 설정 비용은 안 내는 겁니다. 그럼 많이 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저당권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더 중요해요. 저당권 설정자의 경우는 채무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설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 잡히고 돈을 내가 빌리더라. 그럼 채무자가 내가 되면서 내 집 담보 잡히게 되면 내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그럼 채무자하고 설정자가 동일한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돈은 아들이 빌리고 담보를 아버지가 제공해 주게 되면 이런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사회에서는 좋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법에서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돈은 누가 빌리고? 아들이 빌리고 담보를 아버지가 제공할 때 이 아버지를 법에서는 물상 보증인, 다른 말로 제3자란 말이 나와서 여러분 책 의의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차려졌어요. 그 제3자가 누구를 의미하더라? 물상 보증인 의미하는 겁니다. 두 명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당권은 몇 글자인가요? 저당권 몇 글자? 세 글자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세 가지 권리입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 권리만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다른 권리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하더라. 자기 집을 저당권에 담아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를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아니죠. 하지만 자기 권리를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서 이 세 가지 권리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가능하다고요? 세 가지만 가능하다. 그럼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질문 한번 해봐야지. 그럼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또 저당권에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을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 둘 셋. 아니 딱 그러지 말고 있다는지 없다 똑바로 얘기해. 하나 둘 셋. 없어요. 없다가 돼야죠. 네. 저당권은 몇 글자? 세 글자만 가능하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가능하지 저당권자가
저당권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자는 미리 넘어가서 186페이지 가니까 맨 밑에 권리질권 찾으셨나요? 네, 그럼 권리질권을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디에 담보 잡히고? 저당권에 맡기는 것이고,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맡기는 것이고,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기는 겁니다. 당장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저당권을 또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는 질권에 맡기라 그래서 권리질권이 나오다 보니까 저당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고 넘어갈 것이, 자,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했더라. 그러면은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다 보기등기다. 옛날에 배울 당시에 어떤 등기가 처음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등기라고 배웠어요. 그럼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당연히 주등기로 실행하게 돼 있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보기등기로 설정하는 것 뿐이지 차이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의 객체 보게 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물 전체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더라요.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을까?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뭘로 이해하실 것? 과거에 방 한 칸. 방 한 칸 세 줄 수 있어요? 예, 세 줄 수 있지만 담보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이쪽에서 부동산 일부는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더라요.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세줄 수는 있더라요. 하지만 아파트 작은 방 한 칸만을 담보 잡히고 돈 물려올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 있을까? 공유지분은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죠. 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지분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공유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으며 압류가 압류 다 가능합니다. 이제 공유자끼리는 이제 예전에 그 모지역 강의할 때 정년퇴임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일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일이 있는데 경매를 주업으로 삼고서 일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소스를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잘 하고 계시다 얘기하던데, 당신은 경매 물건 나오게 되면 공유 지분 나온 것만 구입을 하신대요. 아파트 같은 거. 사실 근데 공유주에게는 경매에 들어가면 우선 매수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선 매수 행사 안 하게 되면 자기가 낙찰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공유지분은 경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대요. 그럼 공유로 그럼 이제 하나 아파트가 A, B 공유에다가 B의 지분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내가 낙찰 받게 되면 나하고 A하고 둘이 공유가 되겠네요. 그럼 아파트를 공유물 분할할 수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현금을 한다거나 그 자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저 준대요. 그러면서 싸게 받아서 차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작업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는 게 돈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대로. 몇 번 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서 1년에 한두 건만 하시면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 이분 말씀이. 그래서 이거 쉬운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운 만큼 돈은 된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안 해봤어요. 조그만 지분 몇 개 사서 경매로 팔아본 적은 있는데 이건 안 해봤는데 이걸 위주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그분의 노하우니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그분 이제 말대로 가서 잘 되면 돈 버는 거고 모든 일이 안 되면은 쪽박 차겠죠.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말 한 이유는 공유지분 낙찰 받으러 간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공유지분도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 공유지분도 경매 대상이 된다 이익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지 그거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도 물어보지 마시고 이것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할 때는 밑에 반드시 적을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당권 등기 반드시 적을 사항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채권액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채권액의 경우는 자 채권액만 나와 있는 데서 옆에 써놓을게요. 또는 평가 가액을 적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 또는 채권액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채권을 환산 가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험 한 질문 나왔는데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돈이 아닌 걸 빌릴 수도 있더라. 그래서 만약에 쌀을 빌리게 되면 쌀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쌀을 빌리고도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쌀의 경우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 쌀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평가액을 등기하게 돼 있어요. 왜?
빌린 게 쌀인데 왜 쌀로 등기 안 하고 돈으로 등기할까? 그 이유는 빌린 게 쌀이면 쌀로 등기해야 되고, 그죠? 쌀로 등기하는 게 원칙일 텐데 왜 쌀로 등기 안 하고 돈으로 등기할까? 이유는 좀 질문한 거예요. 자, 빌린 게 쌀인데 왜 쌀을 등기 안 하고 돈으로 등기할까? 평가액을 등기하느냐? 이유는 굉장히 쉬워요. 돈을 안 갖게 되면, 쌀을 안 갖게 되면 경매실행이겠죠? 경매실행을 법원에서 해요? 방앗간에서 해요? 법원에서 하니까 경락대금 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선 면제받기 위해서 돈으로 평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문제 저당권의 경우 채권액은 금전 채권일 필요 없다. 맞았어요? 맞았죠? 금전일 경우는 채권액 적으면 되는 것이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평가한 가액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채무자의 경우는 이쪽에 설정할 때 채무자가 자기 집을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 물상 보증이 설정할 수도 있더라. 채무자가 설정하던 또는 제3자가 설정하던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적게 되어 있고 채무자를 생략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어디까지 기재하느냐? 채무자 기재는 채무자의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하게 되고 주의할 건 채무자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성명, 주소까지만 기재할 뿐이지 주민번호 적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재할 사항은 아까 이쪽에서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몇 가지 권리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전세권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건 소유권이 원칙이에요. 소유권일 경우는 별도 적을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권리라는 것은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이 권리를 적는 것이 또 반드시 적을 사유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일 경우에 공동담보임을 적어야 돼요. 공동담보의 경우는 담보가 몇 개부터냐? 2개 이상부터 공동담보라고 부릅니다. 담보가 몇 개부터요? 2개 이상부터 공동담보일 때는 담보를 다 명시하는 것이 기재할 사유입니다. 여기 네 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유고 요 네 가지 없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 사항이에요. 이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 이자. 요 네 가지 있어요? 없죠? 그럼 이자는 등기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저당권 존속기간 없잖아요. 위약금 약정 이런 것들은 없죠. 요 네 가지. 그럼 등기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밑에 신청서 기재사항에 필요일 기재사항 몇 가지 나와 있더라? 네 가지 나와 있죠. 그 네 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유고 오른쪽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적어두고만 안 적어두고만. 근데 그런 건 뭐 변제에도 나와 있고 이자 및 이자 발생 시기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 네 가지가 아니면 다 모두 빼라. 임의적 빼면 되기 때문에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의 경우는 밑에 보시니까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공유지분도 가능하지만 가운데 방한칸은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농지의 저당권? 안 된다 그러면 영농자금 대출 못 받겠죠. 당연히 영농자금 대출 받아야 되니까 저당권 등기할 수도 있어요. 첨부서면 생략하고 실행 보게 되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더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부기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권리가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더라. 다 주등기 방식.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부기등기가 됩니다. 소유권의 압류는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의 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의 가처분, 주등기. 지상권의 압류, 부기등기. 전세권의 압류, 부기등기 흘러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잡았느냐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느냐가 구별실익이에요. 한 두 번 더 들으면 알게 되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저당권의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당권의 경우 효력이건 이건 민법상 배울 내용인데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그냥 5개 설명 다 드릴게요. 첫 번째 나온 것이 저당권 설정등기 실행한 후에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등기소 안에서 등기소가 화재로 등기부가 다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럼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권리까지 소멸하느냐? 그거는 아니니까 저당권은 그대로 살아있겠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말소는 불법 말소된 경우에요. 원인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잘못 지우게 되면 다시 살려놔야겠네요.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를 회복하면 되니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저당권의 경우는 성질이 미치는 거 좋아요? 안 미치는 거 좋아요? 저당권은 성질이 미치는 거 좋아합니다. 저당권은 저당물 전체에 미치고 종물도 미치고 부합물도 미치는 거에 저당권의 성질이에요. 저당권은 뭐 하는 게 좋아한다고요? 미치겠지만 참고 미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 저당물 전체에 미치고 부합물도 미치고 종물도 미치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부속 건물을 신축하게 된 부속 건물은 종물입니다. 저당권 당연히 미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된 후에 건물 증축됐더라. 이건 뭐다? 부합물이 되겠죠.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5번이 헷갈릴 부분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물은 경매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물어나 보자고요. 자, 토지가 건물이 있더라.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저당권자예요. A가 토지 건물의 소유자인데 자, 이 토지만 A가 B란 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잡은 B 입장에서 뭐만 잡았대요? 토지만 잡았죠? 여기서 질문. 그럼 나중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저당권자 경매 실행하겠네요. 그럼 경매 실행할 때는 토지만 경매 실행을 해야 될까? 건물까지 같이 실행해야 될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멋있게 한번 틀리는 게 나니까. 토지만 경매 실행하자. 건물까지 같이 실행한다. 하나, 둘, 셋. 건물까지 같이 하겠죠? 왜? 금방 읽어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 건물 하나니까. 자, 하나가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경매 실행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만 경매 실행을 하고요? 토지만 경매 실행을 해서 토지 경락인이 만약에 C가 취득하게 되면 C가 경락인이 토지만 취득하게 되면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아직 A 거 아닌가요? 그럼 A 입장에서는 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면서 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건물을 졌느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졌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 건물이 있게 되면 이때 뭐가 인정이 돼요?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니까 땅이 날아가더라도 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 권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이 건물을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이때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이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죠? 이때는 건물주인을 보호하려고 일괄 경매 인정을 해준 거지 원칙이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토지만 저당자분자 입장에서 경매 실행할 때 뭐만 경매 실행이라 원칙은 토지만 경매 실행을 하면서 토지 주인하고 건물주인이 달라졌을 경우에 이때 건물주인에게는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같이 실행 다 해버리면 이건 없어질 권리예요. 같이 추진받기다 보니까 법정 지상권이라는 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 민법 공부할 때 법정 지상권 배웠어요? 근데 표정은 안 배운 표정 갖고 계셔. 법정 지상권이 나온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이 주인이 달라진 경우에 오케이? 경매로 달라진 경우에 건물 주인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뭐예요? 법정 지상권인데 이때 인정되려면 건물이 반드시 저당권 설정하기 전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 인정되면서 지상권 인정되니까 얘는 땅이 경매로 날아갔다 할지라도 건물주인 A는 계속 이 건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이때 일괄 경매가 나오는 거지 원칙이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토지만 저당 잡은 경우에 경매 실행 뭐만 하실 것? 빨리 외치세요. 토지만 경매 실행하는 게 원칙이래. 다만 건물이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지은 경우는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을 때 이때 일괄 경매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괄 경매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더라? 건물 주인을 보호하기 수단이니까 저당권자가 건물본 경락자금에선 우수면제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갔나 보다. 다 배우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원칙은 같이 가는 게 원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만 건물이 언제 지은 경우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들어온 경우 이때만 일괄 경매가 들어가는 거지 원칙 같이 가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래요. 이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물어봐도 그래요. 토지만 저당 잡았습니다. 경매 실행할 때 토지만 경매 실행할까요? 같이 갈까요? 그러면 대부분 다 같이 간다 그래요. 같이란 말은 같이 있게 써야지 같이 있는 말이지 지금처럼 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칙은 뭐만 경매 실행하자고요? 토지만 경매 실행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근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근자 붙어 있죠? 근자가 한자로 뿌리 근자예요. 돈만 갚아보지 말아라.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 근저당권입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근저당권의 경우는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게 한 것이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라는 말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이제 응용하시면 쉬워져요. 근저당권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내 한도액이 있죠? 네. 내 한도액이 1,000만 원이더라. 1,000만 원을 끼워 1,000만 원까지 빌렸었다가 갚았다가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럼 우리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1억 빌려준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갚았다, 썼다, 갚았다 이게 할 수 있는 게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이 확정이 되어 있나요? 자꾸 바뀌나요? 바뀌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불특정 채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돈을 갚으면은 채권액이 줄어들었다가 맥시멈만큼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이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입자가 많이 다쳐요. 많이 다치다 보니까 중개업하시면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파트 한 채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나요? 거의 한 90% 이상 올라가 있죠. 전세 금액이. 아닌가?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맞먹지 않나요 지금? 그럼 뭐 전세금은 1억 3천 올라갔다 가정해보자고. 이 집에 대출이 만약에 7천만 원 있더라. 7천 대출이 있는데 이 집을 팔면 얼마래요? 1억 5천이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어요. 이 집에 1억 3천에 전세 들어갑니다.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럼 조건에서 합치면 2억이 돼버리잖아요. 집값 넘어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요 전세들은 전세 일부를 가지고 요거를 돈을 변제한다는 약정을 해요. 집값만큼 낮춰줘야 되니까. 그럼 이 집 1억 5천 팔면 1억 5천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받아보면 2억 받았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 돈 갚아 그러면은 단추두개 클린단 말이야. 뭐 하라고? 2억 이미 뺐는데 뭐 내가 지금 날리면 어때요? 그래서 배째로 우선 돈 안 갚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개업할 때도 집값만큼 맞춰놓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 주인이 못 날리니까. 이해 갔어요? 이거 사건 터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돈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또는 갚고 금액을 낮춰요. 집값만큼. 5천만 원 갚으면은 2천만 원 남죠. 그러면 더하면 1억 5천이 집값만큼 떨어지잖아요. 5천만 원만 갚은 다음에 2천만 원을 낮춰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온 거예요. 세입자가. 돈만 갚았지. 뭘 안 했다고요? 감액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감액 등기 안 하니까 그 다음날 7천만 원 또 뽑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능한 근저당권의 나쁜 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나중에 중개업하실 당시에 돈을 갚는 조건 하에 전세가 들어가게 되면 필히 먼저 있던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금액을 낮춰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 집이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세입자가 보호가 되지 이게 낮추지 않았다가는 다시 싹 꼽아갈 수 있는 게 근저당권의 무서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중개업이 돈을 벌면 많이 벌죠? 아닌가? 아니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진짜 웬만한 한 4, 5억짜리 하나만 중개하더라도 한 달을 먹고 살아. 웬만한 월급쟁이 월급 나오는데 양타를 치게 되면 100만 원 벌으려고 그러면 편의점에서 껌을 몇 통 팔아야 될까? 엄청 팔아야 돼요 그거. 편의점 구조 아세요?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학원 강의하다가 투잡으로 편의점 하시겠대. 그래서 나는 후배가 세븐일레븐에 있다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러더 저한테. 그래서 안 하는데 모르는 사람만 당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편의점 구조가 1,000원짜리를 팔잖아요. 그 만약에 30% 이익이다. 그러면 300원 남았죠? 300원 가지고 여기서 70%는 다시 회사. 30%가 내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300원 남았을 때 내가 먹는 건 얼마 먹는 거예요?
90원 먹는 90원. 이게 편의점의 구조예요. 그래 담배 한 갑 팔면은 보통 10% 마진 보거든요. 담배가. 한 2,500원짜리 같은 250원 떨어지는데 250원에서 70%는 회사로 들어가고 30%가 업 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알바생 월급 주고 전기세 내고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하다가 마누라한테 이걸 시킨다 그러더니만은 시키더라고. 근데 맨날 적자나다 보니까 밤새도록 여자 혼자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바생 써가지고 하는데 신나게 벌어서 알바 월급 주고 전기료 내고는 돈 버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약이 5년 계약돼 있다 보니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에 마진 다 배상을 해야 된대.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강의 그만두고서 지금 껌 팔고 있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안 하면 위약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그만두지는 못하고 찌찌 내고 있는데 결국은 일주일 강의 중에서 이틀만 강의하고 나머지 5일은 편의점 가서 껌 팔고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 껌 팔아 100만 원 벌으려고 그러면 한참 찍어야 돼. 바코드 이거. 아닌가? 그만큼 이제 쉽게 버는 만큼 위험도가 커요. 잘못했다가는 된통당하는 게 중개업이니까 이런 걸 권리 잘 확인하셔야 돼. 자격증 따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실무상 배워지는데 이 등기랑 관련해서 권리관계 분석만큼은 꼭 전화를 와요. 사진 찍어가지고서 카톡을 보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약해도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은 코치를 놔주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알려주면은 네 그러고 와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부도수표 부도수표. 오긴커녕 오지도 않아요. 자, 어쨌든 건전당의 경우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 목적인데 저당권의 경우 성질이죠. 저당권이 태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채권이 있어야 된다요. 근데 얘는 중간에 채권이 제로가 되어도 소멸하지 않다 보니까 이 근저당권의 경우는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부종성의 예외라고 불러요. 이 말은 중간에 채권이 제로가 되어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 성질이 바로 근저당권의 무서운 성질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끄집어내게 되면 여기서 저당권의 경우 뭘 등기해야 돼요? 채권액이죠.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적게 됩니다.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은 한도액을 정해주는 채권 최고액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액 있죠? 그 한도액만큼 근저당권의 경우는 최고액을 정리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예요. 채무자 적어라. 똑같이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담보일 경우에 권리 적고 공동담보 똑같아요. 적기에 적는 건 똑같이 적지만 차이 나는 게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최고액 안에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이자를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쪽에 비교할 것이 일반적인 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액만 등기했습니다. 채권액만 등기하는데 내 빌린 돈이 채권이 1억일 경우에 채권은 1억이라고 등기만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액이라는 것은 현재 이자율이 낮을 경우는 1억 곱하기 120을 때립니다. 그럼 얼마 등기할까?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 등기하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1억 2천, 요 2천만 원 20% 업을 시켰죠? 요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자를 또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봐야지. 그럼 저당권의 경우는 이자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자 등기할 수 있다. 여긴 이자가 등기가 가능해요. 왜? 여기 원금만 등기했으니까. 그럼 이자가 등기된 경우 이자는 몇 년분 담보된다고 배웠어요? 이자가 저당권의 경우에 등기된 경우에 몇 년분 담보하더라? 하나, 둘, 셋. 책에 봐도 없어요. 저당권 배우긴 배웠어요? 네, 저당권의 경우 이자가 등기된 경우는 무제한 담보가 돼요. 뭐라고요? 등기가 된 경우 무제한 담보가 되는 것이고 1년분에 하나는 것은 지연이자가 연체이자 1년분이고 등기된 이자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당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민법공부보다 알게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분 담보되더라?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가 1년분 하나게 되어 있고 등기된 이자는 무제한이에요. 사실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이미 등기하다 보니까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밑에 채권 최고액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경우만 나오는데,
근데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수인일 경우도 있더라. 그럼 채권액을 적을 경우에 이 채권 최고액은 항상 단일하게 적게 돼 있고 나누어 기재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자, 따져보자고요.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돈을 1억을 빌려달래요, 우리한테. 오케이? 1억을 빌려달랬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빌려달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6천만 원 빌려주셨고 제가 4천만 원 내서 합의 1억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한 명이지만 채권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죠? 2명일 경우에 총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그럼 1억을 등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채권자별로 6천만 원, 4천만 원 나눠 등기할 수 있느냐요?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1억 적게 돼 있지 채권자별로 6천만 원, 4천만 원 나누어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오케이? 채권은 항상 단일하게 적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억을 빌려주셨는데 원장님이 6천만 원, 제가 4천만 원 합의 1억을 빌린 겁니다. 같이. 그럼 채무자 여러 명이죠? 이때도 채권액은 항상 단일하게 1억 기재하게 돼 나누어 기재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나누어 기재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 볼 것이 밑에 채무자가 수인일 경우에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이때 채무자가 여러 명이 연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 연대란 말 사용할 수 있느냐요. 설령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연대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하게 돼 있지 연대 채무자란 말 사용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연대 채무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채무는 보증이란 말 들어봤죠? 보증은 두 가지 보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급 보증이 있고 또 하나는 연대 보증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무서울까? 연대 보증이 무서운 거죠. 그 말 뜻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고 제가 보증을 샀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하면 3천만 원 제가 보증을 샀어요. 그럼 3천만 원은 그 먼저 주채무자부터 터는 겁니다. 주채무자 털고 받을 게 없을 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급보증이에요. 근데 반대 연대보증을 쓰게 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주채무자는 돈이 없어요. 근데 보증인 제가 돈이 많을 경우에 채무자는 안 털고 저부터 먼저 털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연대보증이 무서운 거예요. 연대보증은 이 뜻이 내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의 선택에 따라서 채무자에다 보증이 누구든지 맘 놓고 털 수 있는 것이 이 연대보증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연대보증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죠. 보증 써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한국 사람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탁 들어오면은 하나밖에 없죠. 전. 나는 신불자야 그러면 돼요. 신용불자죠. 뭐라고요? 신용불자라. 신불자라 그러면 나 쉽게 얘기해서 나 저번에 보증 한번 쓴 게 신불자 걸려서 한마디만 끝나요. 그 대신에 그 사람하고 술 먹을 때 카드 내면 안 돼요. 카드 내면 우리 10,000원 할까요? 내야지. 그냥 카드 잘못했다가는 거짓말 탄로나니까 아시겠죠? 보증 서달라 그러면 제일 좋은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신불자야 그러면 조용히 가더라고. 아시겠죠? 네, 그게 제일 거절하기 좋은 방법 같더라고. 보증 서달라 그러는데 이거 안 서주기도 뭐하고 서주지 않니 불안하고 막 힘들 때는 더 죽겠다 그러면 되겠죠. 아니 그 지각 적소해달라 그러는데 거기다 돈 더 달라 그러면은 그지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 최고액 기재하는데 거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일하게 기재해라. 찾으셨나요? 네. 그 말 뜻은 밑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채권자 채무자별로 채권액은 나누어 기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채무자라고 적게 되어 있지 연대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저당 이전행위는 아직 보지 마세요. 밑에 병명등기도 아직 모르니까 이 말은 보지 않으셔도 되고 권리질권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쪽에서 시험에 내지 않지만 자 요거만 보면 돼요. 자, 저당권 설정할 경우에 권리 몇 가지만 가능하더라? 3가지만.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저당권자가 저당권 또 설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얘는 질권에 맡겨라. 그래서 권리 질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실라나요? 그럼 권리질권은 물어나봐야지. 주등기로 갈까? 부기등기로 갈까? 권리질권은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하나 둘 셋.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부기등기다.
그럼 권리질권은 어떤 권리를 잡았어요? 저당권 잡았으니까 소유권을 잡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얘도 주등기, 보기등기. 보기등기가 되겠죠. 그럼 권리질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권리질권은 물권, 채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그럼 질권이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이걸 알아야 돼. 질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따랐으니까. 그럼 질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등기 안 해도 성립해요? 등기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권리질권은 저당권에 보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질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질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등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왔던 게 기출문제입니다. 권리질권은 물어보는 게 딱 두 개 물어봐요. 주등기냐 보기등기냐. 권리질권은 보기등기다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등기해야 성립하더라 등기 안 해도 성립하더라. 등기해야 된다 그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임차권. 임차권의 경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라고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이 차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선계약이고 쌍모계약이며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채권이 바로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등기하는 이유는 성립할 목적이더라 대항할 목적이더라. 얘는 대항할 목적인 거지 성립하라고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발생한다 배운 거 있어요? 네. 그럼 대항력은 민법에 몇 번 나오나요? 대항력이 나오는 경우 민법 공부할 때 대항력 나오는 것은 대항력 몇 번 나오더라? 4번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빨리 따라하세요. 대항력 4번 나와요. 일반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이 첫 번째 모형새고, 두 번째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전입신고하고 주택이 인도받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배운 게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또 배울 것이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해설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배웠을 것이고, 마지막에 토지임대차. 토지임대차의 경우에 토지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임대차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4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오더라 기억하시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임차권의 경우에 차임이 요소다 보니 차임은 반드시 등기합니다. 차임 등기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적게 돼 있는데 범위 외에도 기재할 사유가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 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임대차를 다른 말로 단기 임대차라고 불러요. 그럼 권한이 없는 자 임대차 한 경우에 누가 했나 확인을 위해서 적는 것이 요게 대상인데, 아직 이건 안 배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1월달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차임은 반드시 등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차임은 금전 기타 유가물이에요. 뭐라고요? 금전 기타 유가물. 그럼 차임은 금전료도 상관이 없고, 또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 대부분 뭐가 많아요? 수학계에 가서 쌀이나 콩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유가물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의 차이점이고, 나머지 부분은 책 보고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임대차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차임 나와 있고 처분 능력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 등기하게 되면 그 임대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기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뭐가 없대요 지금? 처분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요. 못 들어봤다고 얘기해주고 들어봤다 그러면 넘어가고. 그 들어본 게 뭐가 있어요? 자, 민법 공부할 때 대리 배웠어요? 대리에서 숙권행위에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었죠? 보준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배웠을 것이고, 처분행위 할 수는 없다. 그 처분행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권한이 없는 대리가 본인 집을 임의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 처분행위 금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는 처분행위냐 채권행위냐요. 법률행위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는 게 있을 겁니다. 채권행위가 있고 또 하나가 처분행위라는 게 있더라. 그 임대차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이죠. 물권이 아니니까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범위를 정하자는 이민대리인도 임차권 등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단기 임대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은 실력이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1월 달쯤 가서 설명드릴게요. 뭐가 없다고요? 다른 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처분행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임차권이란 권리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채권행위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기간 짧은 임대차를 다른 말로 단기 임대차라고 부른 거예요. 나중에 민법 공부가 되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간단히 놔두시고요. 그 기타 사항 보니까 밑에 범위 또 많이 있네. 범위도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지만 사용을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지분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밑에 1, 2, 3, 4 나와 있죠? 1번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찾으셨어요? 예, 두 번째는 주택임차권의 경우는 주택이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민법에서 배울 내용이고 상가임차권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증 개설을 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배웠을 겁니다. 네 번째, 요거 이제 문제 많이 질문 들어오는데 농지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요? 농지 전세권 안 되죠? 그럼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민법은 허용을 안 해요. 소장농 금지다 보니까 농지 전세권이나 임대차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골에 농사 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를 져야지만 그 지력을 유지를 하는데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농지가 자꾸 효력을 잃어요. 이런 효력 잃은 농지를 유휴농지. 이런 농지 발생하다 보니까 농지 관리 차원에서 농지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농지 관리 차원으로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한 것이고 민법은 인정을 안 해요. 민법은 농지 임대차 하지 못하지만 농지 임대차는 어떤 법이 허용을 한 것이더라? 농지법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민법상은 농지 임대차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설정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어떤 법은 가능하대요? 농지법상은 가능한 게 예외의견으로 기하시길 바라고 민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번이 아까 설명드렸던 게 토지 임대차인데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대차를 하게 되면 등기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데 그 건물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여기 토지 임대차입니다. 이거 민법 공부하면 알게 될 부분이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임차권 둘 다 개념인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언제라고요?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우선 면적권하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있던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없던 사람은 그때 취득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설명드리니까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연세집 지으시는 분께서 일주일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안 해주는데 뭘 해주냐고 가르치냐 그래가지고서 뭔 말인지 얘기 좀 똑바로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트 주택임대차 살고 있는데 등기하려고 등기소 갔더니만은 법원에서 안 해준다고 쫓아냈대요. 해주다는 거 왜 해준다고 가르치냐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래서 아니 좀 천천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뭔 사건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데 등기 해놓으면 좀 편하다 그래서 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쫓아버렸대. 그래서 하나 빠진 게 있죠. 제가 임차권 그 기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안 끝났대. 얘는 끝나고 가는 거지 그냥 끝나고 가기 전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배웠대. 책 갖고 오세요. 책본에 줄 쳐져 있거든. 동그라미 쳐져 있고 까맣게 잊어먹고선 종료되기도 전에 가가지고서 임차권 등기 하러 가신 거예요. 법원직 공무원이 이거는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저에게 안 찾아올 텐데 딱 보자마자 계약 기간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가세요. 쫓아버렸는데 저에게 따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가시는 거지 지금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밌죠? 네.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들어요. 자기는 필요한 것만
하나 물어보자. 그럼 이제 물어보고 쉽게요. 그럼 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왜 인정했을까? 인정하게 된 이유. 항상 공부할 때는 왜란 말이 나오면 답이 쉬워져요. 왜 인정했을까? 이사 가라고. 거주 이전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임차권의 경우는 내가 직접 살아야지만, 점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집 비워놓고 이사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난 당장 이사 가고 돈 나중에 받더라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대항력 상실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이사라도 먼저 가라고 만들어준 제도가 주택임차권 등기제도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나중에 그 목적으로 집 비워놓고 이사 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다들 개념만 좀 이해하실 부분이고, 지금 가만히 지금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전세권부터 시작해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쭉 돌리니까 대부분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계속 민법 그러지 않나요? 이번 민법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알게 될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기타 등기 절차에서 1시간 코스가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10분간 쉬신 다음에 와서 1시간 떠들도록 하죠.